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래프 중에 하나는 손흥민의 위치였어요. 이게 패스를 받은 평균적인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게 아스날은 그래프를 보면 1분부터 65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모든 선수들이 균일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모든 삼각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패스를 주고받는데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을 보시면 일단 토트넘은 본인들의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사실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탈압박이 돼서 올라오질 못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일단 아스날에 비해 패스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패스를 주고받은 이 네트워크거든요. 그런데 패스를 주고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패스의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손흥민의 위치, 손흥민이 오늘 볼을 터치한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위치인 거거든요. 그만큼 손흥민이 볼 터치를 할 때 앞쪽에서 볼 터치를 못하고 뒤쪽에서 볼 터치를 한 거예요. 50분까지의 토트넘의 패스 맵을 기록한 건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당연히 토트넘이 공격으로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내려와서, 사실 이 위치가 페널티 박스 근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공격 지역에서는 제대로 볼도 못 잡아왔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솔랑키도 보시면요, 솔랑키가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손흥민의 볼 터치 맵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면 전반전에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가 단 8번밖에 없었는데요, 8번 중에 5번이 하프라인 밑에서 나왔어요. 이 한 번의 볼 터치가 득점했던 그 볼 터치가 한 번 있고, 두 번의 볼 터치가 하프라인 위에서 발생했거든요. 이 두 번의 볼 터치도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0분, 그리고 전반전 초반 4분, 그리고 이 터치도 볼을 빼앗긴 상황에서 나온 터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는 공격을 할 때 아예 볼 터치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공격을 단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격으로 많이 올라와서 앞쪽에서의 볼 터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공격 지역에서의 볼 터치, 하프라인 붙어있는 요 터치들 말고 요 터치가 공격 시퀀스 3번에 걸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공격 지역에서 볼 터치를 했을 때 그 상황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3번에서 뭐 중복으로 볼 터치를 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볼 터치를 했다가 다시금 올라가서 볼 터치를 한다거나, 50분 똑같죠. 이렇게 이제 중복된 볼 터치가 있어서 그런 걸 빼면 전후반 합해서 공격 지역에서 제대로 볼 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손에 꼽아요. 5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일단은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 아스날과, 그리고 전술적인 또 역량의 차이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전술적으로도 어제 아르테타가 완벽하게 토트넘을 틀어 막은 게 하베르치가 드라구신을 압박하고요, 스털링이 그레이, 그리고 팀버가 올라오면 스펜스, 살리바, 마갈량이스, 스켈리가 토트넘의 3톱을 한 명씩 압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앞쪽으로 뻥뻥 그냥 내지를 때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었냐, 킨스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한 명씩 붙어 있으니까 등을 진 상태에서 볼을 받습니다. 사르, 베리발 다 똑같아요. 아무래도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으니까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상대 선수가 뒤에서 붙어 있을 때 등을 지고 볼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베리발에게 패스가 갔어요. 그리고 베리발이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수 있으니까 손흥민이 살리바의 등을 지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상대의 골대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돌아서는 동작이 오늘 토트넘이 후방 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몸을 돌릴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계속 볼을 뺏겨요. 그래서 손흥민이 결국에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죠. 근데 손흥민도 아까와 다르게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등을 지고 있다 보니까 볼을 받을 때 살리바의 등을 지는 거예요. 근데 살리바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은 중앙 수비수, 피지컬이 좋은 선수잖아요.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등을 지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죠.
뒤쪽에서 몸을 돌리지 못하니까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등을 져야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츠그레이가 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미 선수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아스날 선수들이 뒤에서 달라붙고 있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당연히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상대방의 등을 지고 있고 여기서 볼을 받는, 근데 이 상황에서 몸을 돌리면 모르겠는데 이 장면 스펜스가 볼을 잡는 장면이었거든요.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유연한 드리블이 안 돼요. 아스날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역량이 좀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동작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있는 손흥민도 내려와야죠. 그리고 여기서 볼이 전개가 안 되니까 그냥 내려오는 손흥민에게 그냥 볼을 한 번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등을 지는데 이번에는 팀버와 싸우는 장면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등을 지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볼을 넘겨줬을 때 팀버와의 몸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팀버가 손흥민의 볼을 빼앗는 장면이죠. 다른 장면도 보면 이번에도 손흥민이 팀버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까 전반전에 볼터치를 보여드렸던, 전반전에 득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볼터치를 2번 했는데 이 2번 중에 한 번, 요때 볼터치를 한 게 이 장면이거든요. 볼을 잡았을 때 등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베리바리 볼을 잡고 있고 달려나갔다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았을 텐데 등을 지면서 손흥민이 먼저 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을 지다가 여기서 또다시 몸싸움에 밀려서 볼을 뺏깁니다. 이거는 뭐 오늘 경기에 자주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하프라인 밑에서 거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볼이 앞으로 전달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후방에서 볼 전개가 안 되면 결국에 팀이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건 피지컬이 좋은 최전방 공격수거든요. 예를 들면 솔랑키. 그래서 후방에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솔랑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비수와 등을 지는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오늘 마갈량이스에게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요 등지는 플레이도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전방 공격수가 등지는 게 되면 손흥민이나 뭐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달려 나오면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이 달려가면서 볼을 받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경기는 마갈량이스에게 완전히 등을 지는 플레이를 빼앗기니까 솔랑키에게 볼이 갔을 때 계속 볼이 끊기고 결국엔 손흥민도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킨스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킨스키가 그냥 전방으로 뻥 차냅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는 솔랑키가 버텨주길 바라는 패스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솔랑키가 경합이 안 돼요. 이 장면이 마갈량이스와의 경합인데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솔랑키를 힘으로 밀어내면서 볼을 머리에 맞춰서 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거의 비슷해요. 킨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압박을 당할 때 계속 몸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뻥 걷어냅니다. 그래서 킨스키가 결국에는 본인의 롱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앞쪽에 있는 솔랑키에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마갈량이스에게 완벽하게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몸싸움이 안 되니까 마갈량이스가 솔랑키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흘러나오는 볼을 살리바에게 넘겨주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확실하게 지금 솔랑키가 몸싸움에 밀려서 마갈량이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앞쪽에 있는 솔랑키도 거의 이 1대1 상황에서의 경합이 안 됐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솔랑키와 살리바의 경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이 몸싸움이 부딪혀요. 아주 강하게 이제 부딪히는 장면인데 요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에서 솔랑키가 살리바에게 밀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 볼이 이제 그대로 골킥이 되는 장면인데,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아스날을 상대로 돌아서는 플레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스날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는 선수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1대1로 그냥 강하게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술적으로 문제는 결국에는 이 1대1 압박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르가 올라가면서 라이스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이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고 비수마가 달려가면서 볼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루셉스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등을 지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패스가 나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면이 필요한데 전술적인 면도 부족하니까 단순하게 등을 져야 되고, 근데 등을 졌을 때 돌아서는 플레이가 개인적인 역량도 부족하니까 모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빼앗기고, 이런 게 반복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번 시즌 초반에 잘 풀어줬던 선수가 바로 쿨루셉스키였어요. 쿨루셉스키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쿨루셉스키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그나마 이 돌아서는 동작이 가능한, 토트넘의 그래도 탈압박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오늘 스켈리를 상대로 돌아서는 동작이 거의 안 나왔죠. 이런 것들이 오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낮은 위치에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되고, 손흥민의 공격이 하프라인 위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에게도 뭐 아쉬운 거지만 토트넘에게도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토트넘은 어쨌든 손흥민이 달려나가는 걸 살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손흥민이 달려나가는 플레이에 가장 장점이 있고, 그 달려나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많은 득점들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찔러주는 공간을 토트넘이 찾지 못하고 그런 상황도 못 만든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거 아니냐, 수비 라인을 만들지 말고 조금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측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안 내려오는 선수는 없거든요.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으면 어쨌든 내려와야 돼요. 측면 공격수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대로 이 공간이 비면서 수비가 무너지죠. 뭐 리버풀의 살라, 아스날의 사카, 이런 선수들도 수비할 때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유독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 후방에서 공격권을 가졌을 때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앞으로 못 나가면 상대 선수에게 볼을 빼앗기고 그러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어제 경기는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탈압박이 안 되니까 수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손흥민이 내려가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터치하고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탈압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비를 하는 시간도 많았으니까 정말 이 하프라인 밑에서 움직였던 시간 자체가 많아요.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우리의 철학은 공격이다 라고 하지만 후방에서 탈압박조차 안 되면 공격 축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영입해야 되는 위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메디슨 같은 유형, 혹은 메디슨보다 더 좋은 탈압박을 가진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지난 시즌에 그 토트넘이 10경기 연속으로 막 승리할 때 그때의 핵심이 손흥민과 메디슨이었어요. 메디슨이 내려와서 풀어주면 손흥민이 달려나간다, 이게 착착 맞아 떨어졌거든요. 옛날에는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버텨주면 돌아섰을 때 손흥민이 뛴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메디슨도 컨디션이 조금 많이 내려왔고, 여기에 메디슨은 선발 출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원 싸움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즘에 그렇게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손흥민이 등을 지면서 내려오지 않도록, 손흥민이 조금 더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도록 후방에서 내려와서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자원, 물론 이런 선수는 몸값이 비싸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런 자원이 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엄청난 빌드업 패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너무 딱딱하게 선수 개개인에만 의존하는 탈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전술적인 변화, 상대방이 1대1로 압박을 할 때 이 1대1 압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연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에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이유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뭐 축구 철학, 그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약간은 명확하지 않게 그냥 공격적인 축구, 전방 압박을 하는 축구,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의 전방 압박이라던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의 탈압박,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안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